감사합니다. 꽃 같은 여러분들에게 별보다 더 환하게 빛날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별이야. 오늘 선생님과 2026학년도 대수능 생활과 윤리 전 문항을 해설해보는 그런 알이 꽉 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일단 그 전에 오늘 선생님이 수업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꿀팁을 방출할 테니 한 문항도 빼놓지 말고 잘 집중해서 잘 따라와봐. 일단 그 전에 얘들아 일단 수능을 보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자, 빨리 서로에게 박수 쳐주세요.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얘들아. 박수 쳐줘야 마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야, 얘들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은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떤 걸 놓쳤지?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수능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그 여정을 시작하는 의미로서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 어떤 아이들이건 상관없이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 필요해. 그 모든 아이들 죄다 너무나 훌륭하고 지금 너희들의 선택을 무한히 응원해, 얘들아.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목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절대로 무지성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작년 수능까지만 해도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3등급까지는 맞출 수 있었지만 올해 수능은 좀 달랐어, 얘들아. 정말 정확하게 그동안 평가원에서 계속 변별하고자 했었던, 단순히 외우고자 했었던 아이들과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을 더 철저하게 분별하시려고 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런 시도가 문항에서 여럿 보여, 얘들아. 그 말은 그 세상과의 논리를 끄덕끄덕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라, 얘들아. 달달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선생님이 누차 맨날 얘기했었던 내용이잖아.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마라. 언제까지 다 외울 거냐. 그 사상가가 쓴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다. 언제까지 다 외우려고 할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사상가가 왜 이 사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이 있다면 그 배경을 이해해보고 혹은 가정 환경이 있다면 그런 환경도 이해해보고 실제 그 사람의 직업과도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실제 그 사람이 쓴 논문과도 연결이 될 거라고. 이 모든 연결고리를 죄다 누가 알려줘? 선생님이 알려준다고요. 선생님이 얘기해주면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거든. 그냥 단순히 내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래서 부모님의 직업이 이거였어요? 등장 배경이 그걸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최고난도 만점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수능의 모습이었다. 절대로 목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를 누가 시켜줄 거예요? 선생님이 시켜줄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열심히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자들은, 그런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얘들아. 그런 수능의 내용이었다. 자, 그렇다면 총평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 했으니까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우리 1번 문제는 윤리학의 분류 출제됐지요. 얘들아, 1번은 언제나 항상 윤리학의 분류야. 윤리학의 분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술안주가 있어. 그게 뭐였어? 과메기 아느지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술안주는 과메기. 이 1번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규메기. 자, 그래서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그래서 규메기로 출제되는 내용이었다. 규범윤리학 안에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있었다. 메타윤리학은 무조건 의, 논, 인에서 다 나온다. 기술윤리학은 문화, 인류학자다. 그 문화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과 결과를 같이 중립적으로 서술, 기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기술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끝. 정말 빠르게 복습했어요, 얘들아. 가보자. 윤리학은 학제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당연히 학문과의 사이를 넘나들면서 학문과 학문 사이에 다른 인접해 있는 학문가의 지식, 도움이 필요해.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거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규범윤리학들 중에서도 실천규범윤리학이 될 것이고,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관행들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신념들을 경험, 과학적인 탐구 방법, 관찰이나 실험과도 같은, 관찰과 같은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탐구하는 것 자체를 주력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관행들을 관찰하면서 주력하는 건 기술윤리학의 입장이지요. 자, 그래서 가보자. 1번 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의 여부를 검토하는 거. 야, 윤리학 그거 학문 맞냐? 메타윤리학은 의, 논, 인의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윤리학이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문으로 인식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는 메타윤리학, 그 중에서도
인식론적 접근 방법이 핵심 과제로 삼는 내용이고요. 2번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윤리학의 주력 핵심 과제라고 보는 게 실천 규범 윤리학의 내용이 맞네요. 정답은 쉽게 2번 나오고요. 3번 옳음, 옳고 그름과 같은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라고 나오면 메타 윤리학에서의 의미론적 접근이 될 것이고 4번 올바른 삶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 자체가 핵심 과제라고 얘기하는 건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이론규범윤리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틀렸고요. 5번 가완하는 둘 다 도덕 현상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같이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라고 보는 건 둘 중에 기술윤리학만 얘기하고요. 실천규범윤리학은 문제 해결이라고 해야 돼. 정답은 그래서 2번 쉽게 1번은 나올 것이고 2번 문제 가보자. 자, 이번은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는 문제야 얘들아. 토론의 핵심 쟁점이 정답이 되려면 OX의 조합이 나오거나 XO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정답은 언제나 늘 항상 두 번째 값에서 선명해집니다 라고 힌트를 줬지 얘들아. 어렵게 출제되면 을까지 봐야 되지만 달라지는 포인트, 달라지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 그 워딩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대 정책은 특정 약자들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그 명분이 무엇이건 간에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요소가 지위 결정에 작용한다라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성취가 플러스래. 성취를 바탕으로 주고 싶대. 하지만 우대 정책은 마이너스래.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네. 물론 을이 사회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성취의 결과여야 합니다. 물론 나도 이걸 인정합니다. 플러스야. 하지만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을 받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그 보상으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달라지는 포인트가 벌써 보인다. 우대 정책을 을은 그래도 공정한 정당한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닙니다.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과 무관한 현 세대에게 보상의 책임을 주고 우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기회가 오히려 축소가 되면서 역차별, 다른 차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대 정책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또 다른 차별은 사회적인 합의와 세심한 정책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또 다른 차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 정책은 과거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다시 고쳐줌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기회를 실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여전히 우대 정책을 공정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의 입장이야. 갑은 반대할 거고 을은 찬성할 거네. 그것과 관련된 정답 선지 고르면 정답은 몇 번 나와야 되게? 2번 나옵니다. 우대 정책으로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을. 아니 없어.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킬 거야. 오히려 기회가 축소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갑. 그래서 XO의 조합으로 2번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공통점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정답 달라지는 포인트 2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 골랐으면 됩니다. 넘어갈래요. 3번 가보자. 자, 3번도 얘들아 이것도 예술과 윤리인데 조금 생소한 사람이 나왔지. 그냥 이것도 독해로 가능해. 실은 3번 문제도 독해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술과 윤리 문제가 나와버렸어. 자, 그러면 가보자. 예술의 사명은 사람들을 여기 이거 톨스토이라고 하는데 톨스토이인 거 몰라도 그냥 독해로 풀면 돼. 예술의 사명은 사람들을 결속하여 전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거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결속시키면서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이때의 결속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감정을 전하고 함께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함께 감정을 느낀대. 이게 바로 공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상류 계급이 독점한 예술은 극대화된 쾌락과 타락한 감정을 극대화된 쾌락이나 타락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대. 상류 계급은 민중이 이러한 예술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건 예술을 이해할 지적 능력이 없는 탓이라고 말한대. 하지만 이는 오만한 궤변이래. 오만하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관점이겠지요. 예술은 교육의 유무와 무관하게 마음에서 작용하는 활동이야. 어떻게? 공감을 통해서. 훌륭한 예술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됩니다. 훌륭한 예술이라면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돼. 예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도덕주의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톨스토이. 하지만 톨스토이 몰라도 제시문 독해로 풀어내자. 1번. 훌륭한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아니, 예술은 교육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래서 얘들아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서 요 근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 2번. 예술은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 교감을 매개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감을 통해서 매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첫 번째 문장 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정답은 그래서 2번 찾아야 되고요. 3번. 훌륭한 예술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수 있다라고 여기 또 제시문에 있어. 자, 3번 선지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감정을 전해. 그래서 훌륭한 예술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시문 세 번째 줄과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4번. 민중은 어떤 예술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예술에 감동하지 못한 아니라고요. 교육의 유무와 무관하다고요. 전달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상류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한 예술은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다. 아니, 전달하기는 해. 제시문에 보면 극단적, 극대화된 쾌락이나 혹은 타락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일 순 있다고 봤잖아. 그래서 결국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선지를 그대로 적용해서 정답은 2번 골랐으면 넘어갈게요. 잘했다 얘들아. 넘어가자. 자, 우리 4번 문제입니다. 4번 갑은 자,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태어남도 고통, 늙는 거 고통, 병듦 죽음 다 고통이다. 생로병사가 모두 다 고통. 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려면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닦으면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열반하면 되잖아. 해탈해서 열반하면 되잖아. 해탈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자, 불교의 죽음관. 자, 그 다음 기가 모여 형체를 이루고 형체는 다시 생명을 이루지만 결국 흩어져 원래 있었던 자연으로 되돌아가면서 죽음이 되겠지요. 이처럼 삶과 죽음은 마치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듯 힌트를 제시문에서 정말 많이 줬구나. 끝없이 반복된다. 왜냐하면 도가가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도가에서의 죽음은 생로병사, 다시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로병사가 아니라 추나추동의 계절의 순환처럼 기의 순환 과정이거든. 자, 도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자. 생과 사는 추나추동의 계절의 순환처럼 기, 자연 속에 있었던 기의 순환 과정이거든. 순환이거든. 자, 그래서 도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현세의 악업을 쌓으면 내세에서 다시 태어나지. 얘들아, 모든 불교의 교리 자체는 업을 쌓으면 그것이 악업이건 선업이건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대한 결과를 받지요. 업보라고 하지. 다시 태어납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 2번. 모든 번뇌, 고통이지요. 고통이 소멸된 사람이라면 얘들아, 고통이 소멸됐어. 그럼 해탈 가능하지요? 열반할 수 있지요? 그럼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아닌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문에서도 힌트를 줬습니다. 제시문 독해로도 힌트를 줬어요. 자, 틀렸고요. 3번.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의에 따라 얘들아,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도덕, 인의는 마이너스 인위적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할 거고요. 자연의 도를 따르라고 할 거고. 4번.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순환 과정이라고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여기에서 준 거야. 순환하듯 끝없이 반복됩니다. 뭐도요? 죽음도요. 삶과 죽음도요.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제시문 독해로 역시 힌트를 줬고. 5번. 갑과 을은 둘 다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가들의 공통점, 각자 나름대로의 참된 진리,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자, 올바르게 깨달아보자 라고 하는 건 모든 세상가들의 공통점. 선생님이랑 먼저 쓰고 배웠던 내용이지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세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실은 독해로 너무 가능하지. 너무나 독해로 가능한 내용이고요. 성적 욕망은 에리 프롬의 내용인데 이거는 재작년에 연계교재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연계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에리 프롬의 제시문이야. 즉 올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데 성적인 욕망, 그냥 겉으로 보이는 감각적인 욕망의 성적 매력에 매료돼서 사랑을 시작해버리면 결국엔 실패한다. 진정한 건강한 사랑은 사랑의 기술을 오래도록 습득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에리 프롬의
제시문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제시문 또 독해로 풀 수 있지요. 성적 욕망은 고독의 불안, 허전함, 정복하려고 하는 욕망에 의해서도 자극될 수 있다. 이런 욕망에 의해서 자극될 수 있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성적 욕망은 사랑의 관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어.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관념과 결부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결론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사랑은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에릭 프롬의 입장이거든.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결합은 일시적인 의미 이상의 결합이 결코 아니다.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결합은 그냥 일시적인 의미 이상의 이 결코 아니게 돼버립니다. 사랑 없는 육체적인 결합은 서로를 이전과 같이 남남으로 오히려 멀어지게 할 것이며 서로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거나 심지어 서로 혐오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프롬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어떠한 욕망도 추구할 수 없다.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성적 욕망은 사랑의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 욕망 추구할 수 있다고요. 틀렸고요. 자, 2번 제시문에 있으니까 성적 욕망을 동반한 육체적인 관계는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줄에서 결국 다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3번,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지만 이런 성적 관계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서 사랑이 없는 유체적인 결합은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바로 연결해 볼 수 있지요. 정답은 3번 나와야 되고, 4번, 성적 욕망과 사랑의 관념이 결부되어 있는 상태로는 타인과 결합할 수 있다고. 얘들아, 성적 욕망만으로는 안 돼. 사랑이 반드시 같이 가줘야 되는 거야. 결부되어야 돼를 얘기하고 있으니 틀렸고, 5번, 불안에서 비롯된 육체적인 결합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다. 너무나 불안, 고독의 불안, 허전함, 정복하려는 욕망,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럼 오히려 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서로 멀어지고 부끄럽게 만들고 혐오하기까지 만들 수가 있대. 미워하게 만들 수 있지요. 마지막 문장과 첫 번째 문장에서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독해로 풀 수 있어 얘들아. 정답은 그래서 3번 나왔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만약 삶이 이것도 독해로도 물론 풀 수 있는데, 자 얘들아, 자 이건 자살과 관련한 독해로도 가능은 해. 자살과 관련한 자살 반대 논거,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거, 칸트의 입장에서 칸트는 자살 반대 논거를 첫 번째 인격성 정식에 따라서 반대하고요. 플러스 아퀴나스처럼 자기 보존의 의무, 자연법 논거를 인정한다고 했지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지우는 첫 번째 의무는 자연 상태로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대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자기 보존의 의무가 자기 자신한테 있어. 그러니까 자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살 반대 논거 제시문입니다. 만약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 행위가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지 않을까 물을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의무 속에서 자기 보존의 의무가 있거든. 남은 인생이 쾌적함보다 해악의 위험이 크다라는 이유로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이쯤에서 삶을 단축해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원리를 너의 준칙으로 삼을 수 있을지 잘 한번 반성해봐. 여기서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과연 네가 지금 나 지금 삶을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준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냔 말이야. 이거 자살하라. 보편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두 가지 플러스 당연히 보편화 정식에서도 어긋난다. 제시문에서도 말하고 있고 선생님이랑도 공부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보편화 불가능하니까 안 돼, 따르면 안 돼. 힘겨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 자신을 저버려도 될까? 견딜 수 있으면 인생을 살고 견딜 수 없으면 인생을 버린다는 건 견딜 만한 상태로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자신의 인격을 이용하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하단 말이가 가당할 수 없어 얘들아. 인격을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그에게 말해주세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한 사람, 너무나 존재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너라는 존재, 그 존재 포기하고 싶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라는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순결한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요.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인격성 정식을 얘기하고 있는 칸트의 제시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조언은 정답 1번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편적인 법칙을 수립하라. 아니 해악 크기 이런 거 고려하지 않지요. 칸트. 2번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다. 아니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플러스야. 자기 보존의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이런 표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기 보존의 의무를 얘들아 칸트는 인정한단 말이야. 맞고요. 4번 인간은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냥 제시문 독해로 정답은 4번이 나오지요. 5번 인간은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도덕 법칙을 수립할 때에는 물론 가장 적절한 조언을 찾아야 되니까 4번을 정답으로 쉽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칸트 입장에서 도덕 법칙을 수립할 때 목적 자체가 자기 사랑이 목적이면 안 돼. 그냥 도덕 법칙은 그 자체로 그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도덕 법칙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되거든. 그래서 의무니까 하는 거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건 실은 맥락상 잘못된 거야. 칸트의 입장이 아니긴 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정답이 아니고 제시문에서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4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역시 독해로 풀 수 있었어. 넘어갈게요. 7번. 자, 이것도 선생님 환경과 윤리 문제가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그러게 너무 쉽게 나왔다. 우리 진짜 빡세게 준비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너무 쉽게 나왔다. 하지만 맞춰야 되죠. 가보자.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된 많은 역사적인 사건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상호 작용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맥락으로 설명하는 사람 레오폴드지요. 생태 중심주의자 레오폴드 쓰고 인동식 무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거야. 자, 그 다음 을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잔악하게 다루는 건 결국에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 칸트. 가로 열고 인간중심주의지요. 하지만 동물, 식물, 무생물과 관련한 간접 의무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칸트. 자, 그렇다면 얘들아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내용이니까 서술어는 간과하다가 나왔습니다. 서술어가 간과하다가 나오면 오로지 앞사람만 얘기해야 정답입니다. 서술어가 관과, 부정, 무시하다가 나오면 둘 중에 앞사람만 얘기해야 정답이고요. 뒷사람이 동의하면 안 돼 얘들아. 앞사람, 레오폴드만 말하자. 자연물의 활용은 도덕적 행위자라고 얘기해버리면 모든 세상과가 공통적으로 이건 인간입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니까 도덕적 행위자, 즉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하는 걸 레오폴드만 말해야 되는데 이걸 레오폴드만 알까? 칸트가 너무 알지. 칸트 인간중심주의자야.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자연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압니다. 그래서 정답 안 되고요. 2번 A 역시 레오폴드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은 의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칸트도 알아. 왜냐하면 칸트 입장에서도 무생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간접적 의무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칸트가 알고요. 자, 그 다음 3번 A 레오폴드만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사이에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걸 또한 역시 칸트가 알지. 왜냐하면 칸트의 입장에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대표적으로 인간들 칸트의 입장에선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도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무가 존재할 수 있거든. 이게 너무나 칸트가 알지요. 그러니까 역시 정답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B. 이번엔 칸트만 말하자. 레오폴드가 동의하면 안 돼. 칸트만 말할게요.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를 의무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가 의무로 규정할 수 없대 얘들아. 동물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래. 그거 의무로 규정할 수 없다고 칸트가 이런 말 안 하지요. 칸트 이런 말 안 함. 왜요? 칸트의 입장에선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라는 이 표현 자체를 간접 의무 정도로는 허용하니까 간접 의무로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런 말 안함 틀렸고요. 자, 그 다음 5번 B 오로지 칸트만 무생물에 관련한 의무는 모두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로 결국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 제외한 동물, 식물,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가 있는데 그 관련한 의무는 칸트 입장에선 간접 의무고 결국에는 직접 의무로 귀속시킬 거거든. 직접 의무로 환원시킬 거거든. 자꾸만 관련한 의무를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얘들아? 이건 쌤이랑 훈련했지요. 자꾸자꾸 환원시키려고 하는 사람 누구? 칸트. 그래서 이건 오로지 칸트만 얘기하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왜냐하면 레오폴드의 입장에선 무생물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무생물도 그 자체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거든. 동물, 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다 그 자체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되니까 칸트가 레오폴드에게 이런 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 골랐어야 돼. 넘어갈래요? 8번 갑시다. 신은 사람마다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삶의 양태 또 나왔네요. 모습입니다, 얘들아. 다른 삶의 모습을 소명이라 이름하셨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더 의욕적으로 수행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직업을 나의 달란트에 맞게 배치시켜 준 거거든. 하나님이 나의 직업을 소명해 준 거거든. 그러므로 직업 소명설 얘기하는 칼뱅이지요. 갑 제시문은 칼뱅입니다. 구원, 예정설, 직업, 소명설 이거 얘기하는 칼뱅. 자, 그 다음 을. 군주가 예의를 숭상하고 법도를 이루어야지만 나라의 표준이 그제서야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선왕이시여, 제발 정치를 잘하는 군주시여, 반드시 예의를 제정해 주시옵소서. 기승전 예의 제정. 안 그러면 우리 성악설이기 때문에 혼란해집니다. 다투어요.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그럼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의를 제정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후 사람들의 직분을 분명히 나누고, 그래서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의 핵심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순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능, 기술, 이런 능력 있는 이에게 관직을 주면 잘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자는 예, 도, 덕, 능력, 그리고 적성에 따른 정당한 차별, 정당한 차등 분배. 너무나 인정 안 인정? 인정하죠. 능력, 적성에 따른 정당한 차별을 인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직업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순자는 후천적인 겁나 뼈 때리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천하에 능력이 없으면, 만약에 얘에 부합하지 않아, 능력이 없어, 그럼 온 천하가 너를 버릴 것이요, 능력을 갖추면 온 천하가 너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뼈 때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후천적인, 이거 선생님이랑 맨날 훈련했지요.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더 많은 재화를 얻고 싶어? 그럼 예, 도, 덕, 능력, 적성 키워라고 얘기하는 후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순자의 직업관이 나왔습니다. 1번. 자, 칼뱅이 입장에서 직업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건 선행에 대한 공로를, 내가 착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잘한 거,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은총이다. 아, 얘들아, 자, 직업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신에게 인정받은 은총이라고 보는 건 맞거든. 은총이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의 사랑이라고 보면 돼. 신의 사랑, 신의 선물이야. 그래서 얘들아, 중세 기독교와 다르게 근대 기독교에서는 직업적인 성공을 신으로부터 직업적인 성공으로 부가 축적이 되면 그거 신이 내게 준 축복이야, 신의 선물이야 이렇게 여긴 거 맞아.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직업적인 성공은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았다고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내가 직업적 성공이라고 하는 걸 구원, 확신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만약 이 직업적 성공이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결과라고 한다는 건 결국 선행과 이 공로를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직업적 성공을 잘해서 구원, 확신의 수단까지 연결된다라는 논리거든. 그거 맞아, 틀려? 절대 아닙니다. 얘들아, 칼뱅의 입장에서 자, 탄탄한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런 낯선 선지의 가지를 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자, 칼뱅의 기본적인 논거 자체가 직업적 성공이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본 거잖아, 얘들아. 자, 그런데 제시문을 봐봐, 얘들아. 자,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더 의욕적으로 수행할 거고,
그래서 가정의 가장도 자기의 의무를 다할 거래. 왜?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직업을 열심히 임했던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콜링을 해주신 거니까 나는 이 직업에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직업적 성공을 했던 거지. 나의 선행에 대한 공로로 나의 착한 행실 때문에 너의 직업에서 성공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들아. 요거 제시문 보면 맥락으로 독해로도 풀어낼 수 있어 얘들아.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들아 칼뱅에 따르면 직업에 대한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 손 들고 있어서 정답은 2번으로 골랐을 테지만 1번의 논리를 제시문에서 찾아보자 얘들아. 3번 군자 소위는 그 본성이 같아. 악으로 같아. 직업에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얘들아 정당한 차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악설론 같거든. 틀렸고요. 4번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재능에 따라 도덕 능력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거 인정. 하지만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 아니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하지요. 너가 정말 더 많은 재능 능력 적성 도덕 이런 걸 키웠다면 더 많이 받아도 돼 안 돼? 되거든. 후천적 노력을 강조했으니까. 각과를 둘 다 각자의 직업은 천직이기에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얘들아 후천적인 노력의 측면을 순자는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순자로 제끼면 됩니다. 후천적 노력의 측면을 너무나도 강조했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2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가보자. 시민불복종 이게 바로 오답률 2위네요. 얘들아 36%의 아이들만 정답을 맞췄어. 어려웠지. 하지만 얘들아 기본 탄탄한 개념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들을 너희들의 탄탄한 기본 개념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만 했었던 문제가 대표적으로 요 문제입니다. 가보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 이게 바로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야지 하며 비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시불은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시불 자체가 위협적이면 안 합니다. 얘들아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시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요?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나왔어. 탈탈한 논리를 바탕으로 가자.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래. 아하, 그렇다면 일단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는 무조건 롤스의 입장에선 거의 어떤 국가여야만 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씨불이 먹힙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불복종이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씨불할 필요가 없고요. 체제 자체가 아주 부정의한 무법국가 같은 사회라면 씨불한다고 해도 씨불이 먹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동안의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던 논리를 담은 선지였다. 그 내용으로 접근하면 씨불이 빈번한 국가라는 건 씨불이 어쨌든 가능한 국가인 거지요? 씨불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지요? 그렇다면 거의 체제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다. 너무 맞지. 그래도 민주체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회에서 씨불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들아 확실한 논거로 보면 정답은 1번 쉽게 나왔어야 돼. 나머지가 매력적인 함정이었지요. 2번 시민불복종은 정치적인 원칙의 근거에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얘들아 정치적인 원칙이라고 낯선 표현이 나오긴 하였지만 사회협동체들이 지키고 있는 원칙, 대표적으로 정치적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실은 많은 원칙들이 있어.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뭐 민주주의의 원리라던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원칙, 시민불복종이 근거로 삼는 정의의 원칙도 당연히 정치적인 원칙일 수 있지. 씨불이 정치적 행위니까 얘들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론 정치적인 원칙이 훨씬 더 큰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이게 같은 동의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원칙들 중에서도 정의의 원칙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므로 씨불은 정치적인 원칙의 근거에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틀렸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정당화될 수 있거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씨불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가피하게 거부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얘들아 법에 대한 충실성을 너무나 인정하잖아. 너무나 인정. 이건 역시 단골 빈출 선지지요.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번
4번 매력적이었니 얘들아?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는 헌법 원칙, 이것도 뭔데요? 헌법 원칙이요. 헌법 원칙도 얘들아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수결의 원리가 될 수도 있고 법치주의의 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 근데 이것이 또 역시 예로서 정의의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예로서 다수결의 원칙이 될 수도 있으며 다수결의 원리, 원칙이지요.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 뭐 이런 걸 수도 있지. 역시 좀 넓은 개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얘들아 잘 봐봐. 씨불이라고 안 했다. 얘들아 이거 시민불복종이라고 안 했어. 그냥 팩트 서술이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는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좋게요 얘들아. 얘들아 이거 정당한 씨불이라고 안 했잖아. 그냥 문장 팩트 서술이잖아. 그렇다면 씨불과 상관없이 얘들아 다수결의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법치주의 원칙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막 혁명을 자행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순 있지 얘들아.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한 씨불이라고 안 했습니다 얘들아. 이런 행동을 하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거든. 이거 열려있어. 존재할 수 있긴 있지. 그게 정당한 씨불이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4번 선지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정당한 씨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순 있지. 그래서 4번이 안 되고요. 5번 씨불의 대상이 되는 법은 자, 씨불의 대상이 되는 법은 무조건 1원칙과 2원칙에 대한 2-2원칙, 2-2원칙에 대한 현저한 심각한 위배가 있는 법이었을 때 그때 씨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복종이 가지고 올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지요. 씨불의 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1원칙과 2-2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 정도가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일단 정해질 순 있지. 그래서 이건 맥락이 아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냥 과거의 기출 표현을 똑같이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바탕으로 제대로 이해했으면 곁까지 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 얘들아. 정답은 그래서 1번 골랐어야 돼. 10번 가보자. 도구적 행위는 개인적인 목적에 맞추어 이것도 실은 독해로 풀 수 있지요. 너무나 독해가 가능한.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였어. 솔직히 말하면 이번 수능의 문제는 뭐 아니면 도. 그냥 아예 제시문 독해로 풀어내거나 아니면 아예 응용해가지고 확장시킨 내용을 실제로 너가 논리에 접근해서 풀 수 있는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자, 도구적인 행위는 자, 개인적인 목적에 맞추어. 첫 번째 도구적 행위. 개인적인 목적에 맞추어 정밀하게 상정된 목표를 얻기 위해 적절해 보이는 수단을 선택해서 일련의 상황과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성공지향적인 행위를 도구적 행위라고 할 거래요. 자, 이에 비해 의사소통적 행위는 두 개를 비교할 건가 봐. 의사소통적인 행위는 행위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성공 계산이 아니라 너의 개인의 목적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는 이게 아니라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서 행위의 계획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해지향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공지향적이 아니라 그 계획들을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래. 의사소통적인 행위자들은 개인의 성공을 우선적으로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도구적인 행위처럼 그들은 각자 행위의 계획을 공동의 상황 정의를 토대로 조화시킬 수 있으며 각자의 행위의 계획을 서로 합의하면서 조정시키면서 조화시킬 수도 있으며 그 조건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합당하다면 추구할 수도 있지요 얘들아. 자, 그래서 이거 의사소통의 합리성 얘기하고 싶은 실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인데 다소 새롭지요. 가보자. 하지만 독해로 가능해. 1번 의사소통적 행위는 상호 이해가 반드시 요청되는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정답 바로 나왔지요. 제 질문 요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의사소통적인 행위에 참여해야만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얘들아. 저기 도구적 행위도 나의 이성을 발휘해서 효과적으로 성공지향적인 행위일 수 있지. 도구적 행위도 가능하지.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이건 제시문 어디에도 없죠. 틀렸고요. 3번 의사소통적인 행위자들은 합리적인 대화가 있고요. 효율적인 선택이 있다면 의사소통 행위자들은 합리적인 대화를 더 선택할 것이고 도구적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효율적 선택을 더 지향할 것이고 틀렸고요. 4번 개인적인 목표는 공동의 상황 정의에 근거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아니라고요. 의사소통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만 도구적인 행위를 통해서 너무나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거든. 역시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행위, 도구적인 행위로도 가능하니까 4번도 역시 틀렸고요. 5번, 도구적인 행위는 이해타산을 벗어남으로써, 아니 개인의 목적에 맞추어서 정밀하게 목표를 얻기 위해 일단 일련의 모든 것들을 성공지향적으로 행동할 거래. 그래서 제시문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제낄 수 있지요. 10번도 독해로 너무나 가능한 문제였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넘어갈래요. 11번 문제가 정답률 53%네. 자, 우리 교정적 정의 문제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 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 종신, 노역형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오로지 동해, 보복, 1대1의 동등성의 원리, 저울의 균형, 동종성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형을 이야기하는 칸트입니다. 응보주의, 1대1의 동등성의 비례를 얘기하는, 자, 그 다음 형벌은 지속적인 효과를 지닐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으며 지속성 얘기하지요. 일반인의 범죄 억제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 과도하면 안 돼요.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 가지면 돼. 사형은 한순간 강렬한 인상을 줄 뿐이야. 지속적인 효과는 종신노역형이 더하다고 라고 얘기하는, 종신노역형 강조하는 베카리아.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에 따라서 사회계약서를 근거로 하여서 가보자. 기억. 응보의 원리에 위배된 형벌이야. 자, 얘들아, 칸트는요 응보주의입니다. 응보의 원리에 위배됐다면 그 형벌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가 없지. 기본적으로 응보의 원리를 따라야 되니까 틀렸고요. 니은 타인에 대한 범죄는, 그래 얘들아 기억도 실은 우리 올해 평가원에서 이미 나왔었던 내용이죠. 올해 평가원 9평에서 예고 때려줬던 선지입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타인에 대한 범죄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그게 네가 어떤 종류의 범죄였건 간에 네가 타인에게 욕을 했으면 결국에는 너 자신에게 욕을 한 것이요. 너가 타인을 때렸다면 결국 나 자신을 때린 것이요. 네가 타인을 죽였다면 너 자신을 죽인 것과 똑같다. 왜? 너의 인격성은 똑같이 떨어졌을 테니까 라고 얘기하는 칸트. 이것도 우리 제시문이랑 연계교재에서도 늘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너무나 맞습니다. 선생님이랑 최신문에서도 봤었던 표현이야. 너무나 맞고요. 디귿, 사형은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얘들아,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요. 이거 과도한 형벌이지요.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과도한 형벌이니까 이거 선생님이랑 맨날 이 수식 연습했지. 베카리아에게 사형은 과도한 형벌이야. 그럼 플러스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더 많아? 공리의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므로 사형은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 마이너스, 고통, 마이너스를 유발하는 거 너무나 맞지요. 손해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맞고요. 리을, 갑가을은 둘 다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자, 우선 칸트 입장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건 오직 다른 범죄자 자신이건, 이것도 얘들아 칸트 평가원 제시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됐었던 내용입니다. 자, 범죄자 자신이건 시민사회의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오로지 칸트의 입장에서 형벌은 공적적인 실현을 위한 수단, 인격성 실현을 수단, 이 두 가지 워딩 말고는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칸트 맞고요. 중요한 건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도 이것도 평가원에서 계속 기출로 나왔었던 표현이야. 베카리아 입장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건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은 리을 선지는 베카리아한테 더 중요한 선지거든. 왜냐하면 너희들이 놓칠 법한 그런 선지, 평가원의 제시문을 선지로 내린 거거든. 누차 평가원에서는 베카리아의 제시문에 어떤 표현 써놨냐면 형벌, 종신노역형을 포함한 형벌이라고 하는 건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해지는 것이다. 그때 시민의 이익이 뭐야? 범죄 예방이거든. 자, 그러므로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평가원, 기출 둘 다. 기출 제시문 선생님이랑 최신문으로도 봤고요. 연계교재 공부할 때도 맥락 들여다 봤고요. 다 같이 풀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니은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 정답으로 고른 5번을 골랐어야 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기술시대의 윤리학은, 이것도 요나스의 책임윤리가 나왔는데 이것도 실은 독해로 가능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되게 어렵게 나와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가지치기 하면서 논리를 제대로 이해 파악하고 있니? 플러스
독해 제대로 하고 있니? 2개. 그런 큰 유형으로 분류하자면 이렇게 돼. 12번도 가보자. 기술시대의 윤리학은 이 원인과 결과적 범위가 미래까지 확장되고 있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이 행위는 항상 불완전한 예견적인 지식이 동반되어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가다가 인류가 멸망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를 발견하자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거 완전하진 않지. 불완전하지. 이대로 가다가 우리 인류가 멸망할지도 몰라 라고 예측하는 거란 말이야. 항상 불완전한 예견적인 지식이 동반되며 장기적인 결과에 엄청난 규모와 회복 불가능성이 첨가된다. 야, 이대로 가다가 인류가 멸망이라고 하는 회복 불가능성이 첨가가 될 거야. 현실적으로 인간의 지식의 크기는 행위의 인과적인 규모와 같을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행위가 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모든 결과적인 규모를 죄다 인간의 지식이 포용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측해야 돼.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거야. 즉 미래에 대한 예견적인 지식이 우리의 행위에 권력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지식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불확실하잖아. 솔직히 까봐야 아는 거지. 우리는 예측만 하고 있는 거라서 미래에 대한 예견적인 지식이 기술적인 지식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사실에서 윤리적인 의미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윤리적 공백 같은 맥락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과학 기술로 인한 문제점은 과거의 윤리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윤리적 공백이 생겨버렸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 윤리를 심각하게 반성, 성찰해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요나스. 자, 그래서 가보자. 책임의 범위는 기술이 내포한 잠재적인 위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멸망할지도 몰라. 잠재적인 위험까지 포함하셔야 되고요. 니은 결과의 불확실성은 책임이 결과가 지금 불확실하죠. 진짜 까봐야 아는 거거든. 우리 예측만 한 거거든. 자, 그런데 책임의 불가피성,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 다시 한번 결과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거부하는 명분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될 수 없어. 아무리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리미리 예방해야 돼. 예견해야 돼. 그거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너무나 맞고요. 디귿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행위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동반해야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을 중심으로 넣어야 된대.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야. 미리미리 예측하고 예견이 중요한 겁니다. 예방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예견적인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격차에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크게 바로 이거지요. 미래에 대한 예견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이 보다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공백, 이런 차이가 새로운 윤리, 즉 책임 윤리라고 하는 이 필요성이 세워놓게 된 거죠.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놓게 된 거지요. 마지막 문장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고른 4번을 정답으로 골랐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실은 독해로도 가능은 합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가보자. 1이네요. 정답률 29%.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랑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선생님이 언급을 하긴 했거든. 필기에 심지어 써주기까지 하긴 했거든. 인간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완전히 양도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신의 힘, 능력, 권리,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양도. 그래서 자연권, 전부 양도. 누구? 루소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양도여서 각자는 모두에게 자신을 주기에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거지. 모두에게 각자를 다 준 거라서. 왜냐하면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둘 거거든. 모두 공동의 것으로 내어 놓을 거거든. 하지만 그거 결국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결국 누구 거니까?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루소. 자연권 전부양도 얘기하는 루소고요.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연 상태의 자유를 단념하지도 사회 및 정부에 자신을 구속시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해서
자,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를 계약했대. 그럼 얘들아, 루소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홉스 아니면 로크인데 자연 상태에서 붙어 있었던 재산이라고 하는 걸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계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재산에 미친 우리 민주주의의 아버지, 재산에 미친 아버지. 그래서 로크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봤잖아. 너네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 로크 아빠 불러봤지 얘들아. 로크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기억,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다. 여기서 복종이란 얘들아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지. 일반 의지라고 하는 공익을, 일반 의지란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를 뜻하지요. 다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의지? 아닙니다, 얘들아.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이런 심지어 다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의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에 복종. 그래서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만 복종이라고 표현 쓰잖아 얘들아.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만 복종한다. 이런 표현이 루소의 중요한 직접 민주주의 나타내는 문장이었지 얘들아. 그러므로 얘들아 나 자신에게만 복종해야 돼.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하면 이거 나 자신에게 만약에 이 다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나 자신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게 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입법권은 어떤 정부의 형태든 모든 국가에서 얘들아 로크가요. 권한의 종류 가장 먼저 설립해야 되는 건 입법권. 근데 그 입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집행권으로 쪼개놨지요 얘들아.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최고의 권한이야? 라고 물어보면 입법권이 최고의 권한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 디귿 사회계약과 소유권의 행사는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자, 이것도 얘들아 로크의 입장에선 로크는 이미 자연 상태에서도 나의 노동력이 투입돼 버리는 순간 나의 재산, 나의 소유권, 재산권이 발생된다고 했지요. 즉 로크는요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므로 사회 계약과 소유권 행사는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사회를 계약할 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소유권을 행사할 때에는 동의가 없었던 자연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중간에 소유권 때문에 틀린 거야. 반만 맞아. 가운데가 틀렸어. 그래서 안 되고요. 리을 갑과 을은 이거 실은 새로운 선지야. 이거 연계교재에서 올해 연계교재에서라도 얘기해 줬어야지요 얘들아. 하지만 선생님의 필기에 있다 얘들아. 얘들아 보통 우리의 평가원 모든 기준에서 보면 저항권 즉 정부를 교체한다라고 하는 건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 정권 교체, 정부 교체 이게 바로 저항권이잖아. 근데 우리들의 과거에 평가원 모든 기출에서는 저항권 누구로만 나왔다? 로크로만 계속 나왔었지. 하지만 선생님의 필기에도 있지요. 루소가 저항권 자체를 인정하기는 한다. 근데 직접 민주주의라서 불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는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루소의 입장. 자, 그래서 권력을 갖는다. 저항권을 인정하는 루소도 부정은 안 하지요. 그래서 얘들아 리을이 맞아. 정답은 그래서 니은, 리을 체크한 4번을 정답으로 골랐어야 돼. 이게 1위였어 얘들아. 근데 이거 속어법으로도 디귿 제끼고요. 니은은 너무 맞고요. 기억이 헷갈렸니 얘들아. 일반 의지 근데 오직 나에게만 복종? 이거 떠올리면 일반 의지를 다수의 전체 의지라고 말해버리면 소외되는 누군가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속어법으로도 리을을 찾을 수가 있었고 만약에 기억 디귿이 틀리고 리을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필기에서 분명 혁고 선생님이 루소 저항권 인정하긴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온 건가? 라고 생각하고 풀면 정답 4번 고를 수 있었을 거야. 얘들아 골랐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바꿀게. 그럼 정당한 방법이었다면 누려도 돼요, 안 돼요? 되긴 되는 겁니다. 빈천은 가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라 이름할 수 있겠는가? 유학의 냄새가 나고요. 백성을 법과 제도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덕으로 이끌어야 돼. 예로 다스려줘야 돼. 덕치.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유학의 문제로 풀면 돼, 얘들아. 공자의 냄새가 나고요. 공자로 풀면 그냥 유학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군자는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의주 리종입니다. 의주 리종이고요. 결리사의라고요. 결리사의니까 그러므로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맞지요? 너무 많네요. 정답은 1번 쉽게 나오고요. 2번 빈천을 벗어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 얘들아, 그럼 부자가 무조건 유학의 입장에서 부자는 군자 아니다. 가 아니잖아, 얘들아. 정당하게 방법으로 얻은 부귀라면 누려도 됩니다. 틀렸고요. 3번 이는 군자의 내면적인 덕목이므로 다스림의 근본이 될 수 없다. 이는 군자의 내면적인 덕목인 게 맞지만 다스림의 근본도 될 수 있지. 인으로서 정치하는 거니까.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 다스리고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도덕 정치를 너무나 인정하니까 틀렸고요. 4번 욕망을 극복하고 극기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인과 예에 어긋난다. 얘들아, 욕망을 극복하래요. 극기복리에 너무나 플러스고요. 이름을 높이는 거 명예 입신양명. 입신양명은 효의 끝이니라 효의 완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건 인과 예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부합하고요. 5번 백성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백성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 뭘로 이끌어?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대.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대, 얘들아. 자, 그러므로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틀렸지요. 도덕 정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유학의 입장에서 1번 골랐으면 너무나 쉽게 1번 나오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위 문제네요. 3위 문제 15번 가보자. 분배 정의 문제입니다. 자,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 조건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질 권리를 소유하는 거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거래. 소유 권리론 말하고 싶은 노직이지요.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얘들아 노직 역시 절차적 정의론자로서 정당한 절차가 공정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노직 제시문이고 을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 사람의 책 제목이지요. 원초적인 입장은 순수한 가상 상황으로 규정된다. 이 가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인 인간들이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거래요. 롤스이지요. 자, 분배 정의 문제가 3위를 차지했어. 1번 국가의 재분배 행위 인정합니다. 언제? 부정의를 교정할 때. 얘들아,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라. 왜 경제적인 불평등을 교정해? 이걸 교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이 이 문장 워딩 최고 시신문에서도 계속 강조했지. 얘들아, 노직은 재분배 행위를 인정하는 로직이 인정하는 국가의 재분배는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 무엇을 위해? 부정의를 교정할 때. 엄청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부정의를 교정할 때 정의로운 거지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논 거 첫 번째 부정의를 교정하는 것이고 심지어 노직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논 거 노직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인정 안 인정? 인정하잖아. 롤스와의 공통점이었잖아. 얘들아, 각자 자신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이 잘 지켜졌다면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허용한다고. 그래서 국가의 재분배를 허용하는 건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그 부정의를 교정할 때지, 얘들아. 자, 그래서 디테일의 싸움이었다. 너무나 많이 나왔었던 내용을 잠깐 익숙한 단어로 교체해버렸다. 틀렸어, 얘들아. 자, 그 다음 2번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 자, 우선 노직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소유물이 되려면 취득과 이전의 원리가 지켜지면
정의로운 소유권이라고 인정하겠지. 이때 취득과 이전의 원리가 얘들아 별 특별한 게 아니었잖아. 취득할 때 정당한 너의 노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어야 되고, 이전할 때에도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강제나 강압 없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줬으면 취득과 이전의 원리가 만족이 되겠지. 자, 그럼 이런 취득과 이전의 원리가 만족이 되는 건 오로지 최소 국가에서만 가능한 걸까? 아닙니다, 얘들아. 실은 다른 국가의 형태에서도 당연히 취득할 때 타인에게 피해 유발하지 말라고 하죠. 얘들아, 우리 대한민국 복지국가입니다. 노직이 싫어하는 복지국가야. 하지만 이런 복지국가에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취득했을 때 타인에게 피해 유발하지 말라고 해. 그리고 이전할 때 정당한 소유권자한테 이전하라고 하지. 강압이나 갈치, 착취가 있었으면 그거 교정도 하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자, 그러므로 즉 예를 들어 이 최소 국가가 노직의 눈에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긴 하지만 최소 국가의 내용을 더 담는 더 큰 국가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노직의 입장에서 인정하는 이런 정의로운 소유를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지.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사회의 기본 구조. 얘들아, 3번은요. 너무나도 평가원 제시문 계속 나왔던, 선생님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선지입니다. 롤스지요.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기본 구조, 사회 체제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권리와 자유를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배분해 준다고 했지.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기본권은 1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그다음 자유 또한 역시 1원칙에 따라 정치적인 기본적 자유니까 평등하게 분배시켜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정의의 원칙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얘들아 3번이야. 정답은 너무나 3번이 손들고 있었고, 요 평가원의 제시문과 선지로만 왔다 갔다 했던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던 그 선지가 그냥 정답으로 손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3번을 정답으로 골랐어야 돼. 이걸 어찌나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얘들아. 선생님이 진짜 입이 닳고 문제마다 있었던 거 계속 봤었지요. 정답은 3번이야. 4번. 원초적인 입장의 개인은 타인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얘들아, 그 타인이 정확하게 어떤 선을 추구하고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취향과 기호가 있고 이건 모르지. 하지만 우리 무지의 배를 쓰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알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지. 더 잘 살려고 지금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 이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틀렸고요. 5번. 각과는 둘 다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더라도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 경우, 아니, 둘 다 절차적 정의론자입니다. 절차적 정의론자에게는 공정한 절차였어야지만 결과가 공정한 거야. 그러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선지지, 그지 같은 선지지요. 정답은 그래서 3번 골랐어야 돼. 너무나도 계속 봤었던 정답 선지가 손들고 있었다. 정답은 3번. 넘어갈래요. 16번 문제도 얘들아, 이것도 그냥 독해로 풀 수 있는 뭐 아니면 도예요. 자꾸 매번 느끼는 거. 그게 너무 아쉬웠어, 선생님은.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과거 기출 표현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풀 수 있는 그런 변별이 좀 그렇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었어. 뭐 아니면 도야. 새로운 낯선 선지 잘 적용해보거나 아니면 독해로 풀어내거나. 자, 그래서 가보자. 독해입니다. 역시 16번도 독해. 온라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쉽고 빠르게 여론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개인의 색다름을 비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여론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었거든. 그런데 색다름을 비난한대. 물론 색다름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개입할 수 있겠지만,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 보기 싫다는,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색다름을 억압하는 건 마이너스,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모두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건 여론의 횡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색다르게 행동하자. 색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획일성을 강요하고 개별성을 억압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진보는 그만큼 불가능하게 될 거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색다르게 표현하래. 그래서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성의 추구를 독려하는 제도와 공공의 의식은 바람직한 삶의 불가결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한 컷이다.
불가결, 없어서는 안 될, 혹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성, 개인의 색다름, 이걸 플러스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네. 1번. 자, 여론이 개인의 의견 표현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아니, 개입을 너무 많이 하잖아. 개입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잖아. 여론의 횡포를 부리고 있대. 비난하고 있대. 틀렸고요. 2번, 여론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색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아니, 이런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색다르게 행동하래요. 여기 제시문 그대로 요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틀렸고요. 3번, 색다름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허용하라고 얘기하는 가장 적절한 내용은 3번이고 4번, 색다름을 추구하는 개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의 발전이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좋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획일성을 거부하는 것은 비난할 일도 권장해야 할 일도 아니다. 아니, 획일성을 거부하는 건 권장해야 된대. 획일성을 거부하라고 얘기했지요. 이거 강요하는 게 마이너스고 개별성을 더 강조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제시문의 맥락에 따라서 정답 3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넘어갈래요. 17번 문제가 정답률 4위 문제야. 반타작했던 문제네요. 가보자. 이거는 실은 쉬워. 쉬운데 이걸 틀린 친구들은 반성해. 자, 맥킨타이어, 덕율리의 등장 배경을 까먹은 아이들이 실수했습니다. 자, 간다. 덕은 실천 관행을 지지하는, 그리고 실천 관행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선을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내 것으로 그제서야 덕으로 획득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맥킨타이어. 덕율리 학자고요. 덕은 그러므로 선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자기 지식과 선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게 하는 성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덕율리 학자. 자연인, 다시 한번 얘들아, 맥킨타이어 덕율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근대 윤리의 양대 산맥이었던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 벤당과 미래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행위의 도덕 원리를 강조하잖아.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현대 덕율리의 등장 배경이라고 선생님이랑 필기했지요. 보편적인 행위의 도덕 원리보다 각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얘들아, 맥킨타이어 덕율리의 등장 배경입니다. 선생님의 필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근대의 양대 산맥이었던 칸트의 의무론과 벤당한 미래 공리주의가 너무나도 행위의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강조했었던 게 근대 윤리 양대 산맥의 특징이었단 말이야. 이걸 비판하면서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행위보다 행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자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모두에게 똑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등장 배경이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자, 그 다음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최고의 두 군주가 지배하도록 하였다. 이 문장만 나와도 이 사람 누구? 벤담이죠. 공리주의자 벤담. 오직 쾌락과 고통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줄 거고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이 둘의 왕자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리주의.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 가보자. 친밀도에 따른 차등적인 대우는 유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얘들아, 우리 덕윤리학자들이 모든 인간들을 친분, 나의 지리적인 근접성이건 나의 친소관계건 그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라. 그게 올바른 덕성이야? 얘들아, 같은 덕윤리학자인 중용을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도 중용이라고 하는 것, 친절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사람에게,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 얘들아, 선생님이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베푸는, 제자에게 베푸는 친절함과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한테 베푸는 친절의 모습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덕윤리학자로서 친밀도에 따라서 차이를 둬서 대우하겠다잖아. 그게 왜 유덕한 행위가 될 수 없어? 유덕한 행위가 될 수 있지. 얘들아, 부모에게는 적절한 효도를 행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는 우정, 의리 있게, 혹은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도 있겠지요. 그런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차이를 둬서 대우하는 거 너무나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2번, 행위 자체에 내재된 도덕적 속성으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워야 한다. 얘들아, 이거 등장 배경이라고요. 행위의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덕윤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이거 까먹었으면 얘들아 못 골랐겠지요. 3번 을 국가의 입법 원리가 개인의 도덕 원리는 입법 원리와 개인의 도덕 원리는 궁극적으로 같지요. 너무나 같지요. 벤담의 유명한 책 제목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지요. 이 사람 본투비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지.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적인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에도 적용시키고 법, 제도, 정책에도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벤담. 그래서 파놉티콘 기억나니 얘들아? 선생님이랑 늘 봤던 내용.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 틀렸지요. 3번 안 되고요. 4번 쾌락과 고통으로서 행위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지만 행위의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얘들아, 벤담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은 본투비,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최고의 두 군주, 두 왕자, 두 주인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결과로도 가지고 와야지.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쾌락과 고통과 관련된 공리의 원리, 그리고 그런 공리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도 있지.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아니 그건 아닌데. 설명할 수 있는데 틀렸고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둘 다 도덕 행위의 실천적인 고려의 범위에서 공동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입니다. 당연히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얘들아 벤담. 공리주의도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 얘들아 공리주의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뿅뿅한 무슨 주의자라고 했어? 반성한 개인주의자 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얘들아 실은 17번 문제는 각각 사상가들의 등장 배경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묻고 있어. 얘들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반성한 개인주의자로서 너무나 사적인 이익만 추구했었던 그런 개인주의를 반성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말했어?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고 했지요? 사익과 공익의 조화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너무 맞지? 정답은 그래서 5번 골랐어야만 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제대로 이해하고 잘 적용해서 풀어내면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문제였다. 50%라니요. 얘들아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갈래요. 18번입니다. 자, 이성적으로만 보면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는 방식은 오직 무법칙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법칙이 없는 자유를 포기하고 공법의 규제에 순응하여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뿐이다. 속지 마 얘들아. 속았지? 늘 그래. 이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 늘 그래. 이렇다. 그러나 속았지 하고 싶은 말 어디에 있어? 뒤에 있어. 국가들이 결코 이를 의욕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단일한 국가 마이너스란 말이지요. 그래서 대신 국가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위험이 아니라 전쟁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연맹의 개념을 통해서, 연맹이 확장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평화, 연맹의 모든 나라가 가입을 해서 영구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누구야? 칸트입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 문제야. 소극적인 내용물을 택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성향이나 법의 통제를 꺼리려고 하는 성향을 중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따라야 되거든. 자, 그래서 칸트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영구 평화의 실현 이후에 세계공화국은 마이너스이지요. 단일한 세계정부, 단일한 국제정부, 국제국가 다 마이너스. 틀렸고요. 2번 영구 평화가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요청하지. 영구 평화란 모든 나라들이 모든 적대 행위를 종식할 것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요청할 수 있어. 틀렸고요. 3번 대내 국가 대내의 권력이 전제적일수록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 1항이 무슨 조항이라고요? 공화 정치 체제. 왜냐하면 국내법은, 자, 대내의 권력은 전제 권력이면 안 돼. 얘들아 전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절대 왕권이지요. 절대 군주제란 말이야. 이거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지. 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공화 정치체제란 입법권에서 집행권이 분리되어 있는 거. 왜? 분리되어 있어야지만 전쟁 선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진다고요. 만약 전제 왕권이면 왕권일수록 입법과 동시에 집행권이 바로 발휘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쟁 선포가 너무나 쉬워서 저는 집행권과 입법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공화정치 체제가 좋아요. 합쳐져 있는 이런
독재 정치나 전제 군주, 절대 군주가 있거나 혹은 직접 민주정은 싫어요. 이거 선생님이랑 다 하나하나 배경까지 완벽하게 맛보기 강의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이지.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한다. 너무 맞지요. 그래서 공화정치 체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확정조항 1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방문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세 글자 뭐? 환대권. 환대권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겁니다. 다만 타국에 도착했을 때 공격적인 행위를 벌이지 않았을 때.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을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 얘들아,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을 규제하는 법. 얘들아, 연맹, 평화연맹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찐싸게 된사 전적이 파리어 상품권 가지고 폭리. 뭐야 저 사람. 지금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 안에 칸트의 3개의 확정조항과 6개의 예비조항을 모두 다 지금 다 읊은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평화연맹과 관련된 건 공연을 보러 갔는데 연방체제지요. 자, 이거 확정조항 2항의 내용입니다. 확정조항 2항은 얘들아 평화연맹에 가입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국제법이지. 그러므로 이들을 규제하는 법, 즉 국제법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지.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연맹에 다 가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지요. 정답은 3번. 넘어갑시다. 19번 문제가 자 정답률 52%네요. 자, 이것도 실은 연계교재에서 선생님이랑 다 훈련했었던 내용, 연계교재 예고편의 내용이 요 문제네. 우리는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빈민을 돕기 위한 의무로 얘기하면서 기준은 너의 수합의 단 1% 수준에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1%라고 얘기했다가 물결 5%까지 얘기하는 사람 누구? 싱어입니다. 다만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때 원조는 중요한 다른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야 돼. 상당한 희생을 할 필요가 없이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원조, 의무로 얘기하는 싱어입니다. 1%에서 5% 기부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 그 다음 자, 특정 생활, 지워야겠네. 자, 특정 생활 수준 이상이라면 빈민을 돕도록 강제하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거 연계교재에서 선생님이 해석해줬었던 내용이야. 특정 생활 수준 이상이라면 빈민을 돕도록 강제하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그런 강제만 없고 다른 것이 모두 동일한 사회라면 누구든 그 나라로 다 이민 갈 거래. 왜? 특정 생활 수준의 이상이라고 해서 빈민을 돕도록 의무로서 강제하는 사회라면 나는 이 사회 이민 가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원조라고 하는 건 의무의 관점이 아니라 자선으로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개인의 재산 처분은 강제될 수 없다. 재산이 너무나 소중한 노직.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19번 문제는 연계교재 제대로 분석했니? 안 했니?의 싸움입니다. 연계교재에서 이미 선생님이 다 해줬던 내용. 그래서 노직이네요. 자, 그래서 앞이 싱어고요. 뒤에가 노직. 자, 그러면 OX 가보자. 자, 기억. 빈민을 위한 자선은 도덕적으로. 이것도 얘들아 실은 연계교재에서 선생님이랑 봤던 거잖아. 우리 마지막 날 선생님이랑 봤었던 내용입니다. 자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노직 이렇게 하지 말고 빈민을 위한 자선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 싱어의 입장에서 1%에서 5% 기부해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빈민을 위한 자선 도덕 정당한 행위인가? 당연히 싱어 인정하고 중요한 건 노직도 이걸 너무나 인정하지요. 그래서 빈민을 위한 자율적인 선택으로서 내가 도왔다면 노직의 입장에선 정당한 해외 원조야.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원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오니까 기억은 안 되는 것이고 니은 원조의 효과가 불확실해. 그럼 싱어만 보면 되거든. 싱어는 얘들아 본투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원조의 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지. 왜냐하면 이익이 더 클 때, 효과가 더 클 때 원조를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맞고요. 그 다음 디귿. 원조 대상이 받는 혜택이, 자, 원조 대상이 받는 혜택이야. 근데 원조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해야 되는가? 당연히 얘들아 이게 바로 원조 대상이 받는 혜택이 원조로 인한 이익이 될 것이고 원조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원조 주체가 감수해야 할 만한 희생의 측면이 되거든. 그러므로 당연히 뒤에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더 커야지요. 그러므로 초과해야 되는가? 네, 너무나 맞습니다. 그래야 플러스가 더 많은 거죠. 내가 감수할 만한 희생 플러스가 더
커야지요.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디귿도 역시 공리주의 입장에서 맞고요. 자, 리을 정답으로 해서 니은 디귿 체크한 3번 골라야 되고, 리을 원조행위는 원조 주체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많이 나왔던 단골, 빈출, 선지입니다, 얘들아. 노직이 인정하는 원조, 자선을 통해서 원조가 이루어졌다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요. 의무로서 강제로 가져간 거라면 그건 강제 노동,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고 싶어서 원조를 했다면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골랐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보자. 자, 마지막 문제도 우리 동물의 동물 실험과 관련한 동물의 도덕적 권리가 나왔네요, 얘들아. 자,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이익 관심을 갖는다. 인터레스트를 갖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인지 아닌지의 여부로 아기의 생명권은 승인하고 다른 동물의 경우는 승인하지 않는 건 종, 차별주의입니다. 라고 겁나 까는 사람 누구야? 싱어지요. 싱어는 동물중심주의자의 입장에서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동물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물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싱어는 일반적으로는 동물 실험을 당연히 반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단 이 동물 실험을 펼쳤을 때 인류에게 어마무시한 이익을 가지고 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동물 실험을 일부 허용합니다. 요 내용. 그래서 일부 허용하는 사람이 싱어고 전면 폐지 얘기하는 사람이 레건이었잖아. 우리 싱어의 내용이 나왔네. 그래서 화장품 회사 연구원인 A는 개발 중인 화장품에서 혹시 모를 부작용이 나타난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대. 이때 싱어가 조언할 수 있을 만한 거 골라보자, 얘들아. 1번.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많이 나왔던 우리 환경과 윤리, 자연과 윤리에서의 기출 표현이지요. 싱어는 동물중심주의자이지만 이익을 어마무시하게, 인간에게 이익을 어마무시하게 가져다 주는 이런 동물 실험을 일부 허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동물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시를 떠올리세요. 동물 실험 일부 허용할 때.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아니,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익관심을 지니고 있는 일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다고 보지. 어마무시하게 이익을 가지고 오면 동물 실험 이익 허용하니까, 일부 허용하니까. 틀렸고요. 4번. 인간의 이익과 인터레스트와 실험 대상인 동물의 인터레스트를 동등하게 고려하세요. 얘들아, 이익이라고 썼지만 선생님이 노상 얘기했죠. 맨날 얘기했죠. 이익이라고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익 관심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인터레스트가 이익 관심을 인터레스트로 바꾸라고 얘기했지. 결국 싱어가 이야기하는 이익 관심을,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는 원칙, 이익관심 평등 고려의 원리.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원칙이잖아, 얘들아. 그러므로 잊지 마. 인간의 이익관심과 실험 대상인 동물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게 이 사람의 기본 입장인 게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나와야 되고요. 5번. 감각 능력을 지닌 동물은 어떤 실험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얘들아, 일부 허용한다고요. 일부 허용이 되니까 이런 말 할 수 없지요.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골랐으면 너무나 잘 푼 내용이었다, 얘들아. 끝. 자, 얘들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0개 모든 우리 수능의 문항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해설을 해봤는데 얘들아, 어때? 정말 이 문제 풀어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여기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너희들아, 잘 들어, 얘들아. 윤리라고 하는 교과목은 이해하면 가지고 놀 수 있어. 맥락을 이해하고만 있다면 제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할 생각으로 너희들을 이해시켜주는 강사를 만나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비단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게 하는 그런 수업 말고 너희들의 귀한 수험 생활의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니까 너희들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윤리 수업을 듣고 그 윤리의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희를 만난 건 자, 우리 선생님이랑 선생님의 제자로 귀하게 온 친구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선생님에게 다가올 많은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너희들을 만난 건 선생님에겐
너무나도 크나큰 감히 내가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에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가슴 벅찬 순간이니까 이걸 가슴 벅차다고만 끝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절체절명에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꽃 같은 너희들을 위해 별처럼 밝게 빛날 미래를 선물할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해줘 얘들아. 수능 보느라 너무나 고생 많았고 앞으로 볼 수능도 선생님이랑 화이팅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 안녕.